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영국을 거쳐 투표지인 파리로 가서 막판 득표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세계를 누비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대로 평가되는 디젤 잠수함 수주전이 세계 조선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의 수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K잠수함의 양양한 미래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방문을 시작으로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설 윤 대통령은 23일부터 프랑스 파리를 다시 찾습니다. 그 이유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킹스 스피치로 초청된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바로 파리로 가는데 윤 대통령은 파리에 2박 4일이나 머물 예정입니다. 투표일인 28일 사흘 전까지 막판 총력 득표전을 펼친다는 뜻이 되는데요. 비공식 방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강행군입니다. 그래픽으로 보자면 엑스포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이 방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유치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즉 만약 우리의 대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면 윤 대통령이 파리를 다시 찾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부산이 선발주자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많이 따라잡은 상황이다. 자, 박사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엑스포는 도시가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한국의 부산. 이렇게 세 도시가 지금 유치전 막판 스포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나라 관계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가고 있다. 네.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1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워낙 그 오일머니라고 하는 풍부한 이 자원을 가지고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앞서갔다. 네. 그런데 우리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멀리 따돌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 그리고 막판 역전 가능성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엑스포 유치 그 결정 투표 방식 때문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면 끝나는데 3분의 2는 어떤 선거나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로 2차 투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3위표가 아무래도 1위나 2위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데 결정을 해야겠죠. 그럴 때 아무래도 동병상련이라고 3위가 2위 쪽을 지원해서 역전시킬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판에 많이 추격했고 결선 투표 거치면은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네. 지금 대통령 이하 관계자들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에서는 2위가 1위에 뒷꼭지 보고 가는 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리하다는 말도 네. 있거든요. 자, 지난 6월 20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리 1차 방문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 총회에서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습니다. PPT라고 하죠.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Korea has already accumulated plenty of experience by hosting two specialized expos, the 1993 Daejeon Expo and the 2012 Yeosu Expo. Korea is also a country that has hosted mega events like 1988 Summer Olympic and the 2002 FIFA World Cup and the 2018 Winter Olympics.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Busan is ready.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자, 윤 대통령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엑스포를 3번이나 유치했는데 왜 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난리냐 예.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인정박람회와 등록박람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고 박사님께 여쭤볼 건데 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럼요. 이게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그 마이너리그하고 메이저리그 같은 그런 차이라고 하죠.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얘기한 대전 엑스포 그리고 여수는 해양 엑스포였습니다. 이 두 엑스포는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BIE 그러니까 엑스포 위원회에서 그럼 한번 해봐라. 일종의 신고박람회군요. 네, 그러면 신고하면은 인정해주면 되는 게 인정박람회. 네네. 그러니까 인정박람회는 뭐 1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 엑스포는 세계 엑스포 위원회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올림픽과 같은 엑스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등록 엑스포를 유치할 정도로 국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182개 국가 회원국들의 그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맞아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등록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에 비해서 우선 규모가 다릅니다. 아하. 참가 국가가 다르고 참가 기업들이 다르고 네. 따라서 그 엑스포를 구경하는 관람객의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하. 뭐 수십만이면 수백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엑스포를 한번 하고 나면 부스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엑스포 기간 중에만 보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도 그 도시가 하기에 따라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엑스포를 치룬 도시가 그 이전에 비해서 한두 단계 격상했던 게 역사적 경험이에요. 네. 파리가 그랬고 브뤼셀이 그랬고 도쿄가 그랬고 베이징이 그랬거든요. 역사를 수놓은 박람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이 이 등록박람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만 있다면 부산은 서울 못지않은 새로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네.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는 대로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파리 박람회는 만국 박람회라고 그래서 지금도 역사에 회자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바로 이 등록 박람회를 우리가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듭니다. 자, 대통령뿐이 아닙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6차 파리 평화 포럼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현지 유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2029 동계 아시안 게임, 2034 월드컵 개최를 지금 욕심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사우디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빈살만 왕세자가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그 관계 개선과 국교까지 이렇게 하려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하마스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슬람계니까 그 하마스 쪽에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빈살만 왕세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또는 미국 또는 서방 국가 또는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가 아무래도 다수 아닙니까?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려고 했다가도 이 빈살만의 최근의 이 상황 때문에 좀 주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쟁이 우리 엑스포 유치 막판에 하나의 변수로 돌출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빈틈을 보일지도 모른다. 이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82개 회원국이 그렇죠. 한 나라가 한 표씩 행사합니다. 미국도 한 표, 국제도도 한 그렇습니다. 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런 나라도 있었구나 하고 처음
예, 나라 이름을 듣는 나라까지도 다 1인 1국 1표거든요. 인문지리 공부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나라들에는 정말 그 대한민국이 한번 찾아가고 대통령이 찾아가거나 외교부 장관이 찾아가거나 또는 SK나 삼성 같은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알잖아요. 아, 물론이죠. 대한민국은 몰라도 LG는 알거든요.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LG의 구광무 회장이나 또는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 한 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해왔다면 네. 이제 막판 스포트는 바로 그런 외교적인 그 뒷받침이나 우리 기업들의 사이드에서의 득표전이 막판에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진 장관뿐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부터 파리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파리에, 그러니까 이 유치와 관련해서 네 번째 간 건데 70대인데 참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평가가 예.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나갈 때는 저쪽도 상대가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나와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덕수 총리가 나가면 저쪽도 총리가 나와서 의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총리가 곧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나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가도 저쪽에서는 총리가 나와야 되니까 일종의 정상회담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나갔던 것이고요. 오늘 네 번째로 나갔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박진 장관은 이미 나가서 정지 작업하고 있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 이제 곧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투표 3일 전까지 막판 스포트 작업을 진도 지휘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막판에 그 역전을 위한 스포트의 전략이 잘 짜여져서 잘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계단식이네요.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까? 총리, 예, 대통령.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또 중부 유럽을 뛰고 있는데 이런 건 하나의 역할 분담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82개 국가나 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 한 표씩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모두 다 대통령이 가거나 총리가 가거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 경우에는 비록 급은 장관급이거나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면 차관급이지만 그렇죠. 대통령 특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 그럼 그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만나주거나 또는 대통령에 준하는 실권자들이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득표 작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국무조정실장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게 오랫동안 외교를 하거나 통상외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니까 나름 특장이 있는 국가들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자기 주특기 국가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가 통상 관련으로 어느 나라의 뭐 총리나 장관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계 곳곳에. 이 나라는 뭘 내가 갖고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대통령 특사 타이틀을 주어서 파견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나 너 여기 가서 맨 땅에 헤딩하고 와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무조정실장 이하 이런 통상 쪽에 있는 이 지금 장차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도 그런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사우디를 긴장시키는 거는 사실 정부의 이런 노력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겁을 내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의 유치전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 달간 파리에 머물면서 유치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중심가의 5층짜리 작은 건물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여기를 불어로 메종드 부산. 제가 불어를 약간 했는데 이게 부산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결성할 때 민간 측 공동위원장으로 영입이 됐거든요. 네. 추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는 한덕수 총리, 민간 측에는 최태원 SK 회장, 삼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지금 저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계가 뭐 저희들 같은 일반인이나 서민들은 잘 모르지만 재계 총수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관계가. 네네.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형하고 하면서 지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 뭐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의기투합을 한 것 같아요. 예,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그 모임을 가졌고 네네. 또 이 부산시니까 박형준 시장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형준 시장과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야, 우리 한번 엑스포 유치 해보자. 우리가 뒤처진 건 인정하자. 그러나 1년 반이면은 뒤집을 수 있지 않냐. 네. 해서 지금 역할 분담으로 이 재계 총수들이 전부 정말 나눠서 지구 전체를 맡았어요.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으로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판 스포트를 총수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재계의 사령관이 최태원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장터인 파리에 아예 사무실 세워놓고 한 달째 지금 거기에 상주하면서 막판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그 총수들 가운데는 맏형격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니까 예. 매종드 부산이 사실상 네. 그 총수들의 유럽 헤드쿼터 그렇습니다. 그런 예. 느낌이 드네요. 네. 자, 특히 이 SK그룹은요. 계열사 CEO 50여 명을 카리브해 공동체와 유럽 등 담당 지역을 나눠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이들 CEO에게 주는 이른바 스페셜 미션, 특별 명령이 있다고요? 예. 그게 엑스포 유치하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계열사 사장들일 텐데요. SK나 삼성이나 다 글로벌 기업들이고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SK 계열사 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듯이 재벌 총수 밑에서 조아리고 있는 그런 사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로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아까 그 통상 쪽의 장차관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나름 인연이 있는 지역과 특장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뭔가 공장을 짓거나 뭔가 통상을 할 경우에는 대개 그 나라에 적어도 통상장관 또는 총리나 대통령들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십시오.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때 삼성, SK 회장들 모셔다가 일일이 거명하고서 박수까지 유도하잖아요. 그랬죠. 로즈가든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정치인이 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한국의 대기업 총수가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유치하고 돈을 투자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이 SK가 특히 좀 책임감 있게 나섭니다마는 삼성이나 LG 등도 이 계열사 사장 오너가 나서니까 계열사장들이 안 나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도 다 해서 각자 컨택 포인트가 있는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지역 분담 얘기를 입증하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남태평양의 섬나라 쿡 아일랜드에 머물면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여기서 잇따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예. 전례가 없는 일 아니에요? 전례가 없죠. 이 태평양 도서국 우리가 태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수천 명짜리 나라도 있잖아요. 네, 인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당당하게 한 표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엑스포 유치나 이런 문제가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 총리나 장관이나 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사실 일부러 찾아갈 일은 거의 없는 나라들이에요. 저 사진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가 국제도 총리이고 네. 왼쪽이 이재용 회장, 예. 오른쪽이 해양수산부 장관 갔을 때 같이 찍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계속. 예, 저런 정도 작업을 하면 저는 상당 정도 설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이 우리의 강점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빈살만 왕세자가 진두지휘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뭐 무슨 사우디 국부 하지만 그것도 다 공기업들이고 사실상 관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와 그 왕족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움직이지만 네. 그리고 강력한 이 5.1달러를 바탕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민간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유치 작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럴 수 있는 굴지의 대표적인 글로벌 CEO들이 없어요. 네네. 반면에 우리는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정유선 회장이나 어딜 가든지 간에 명함 한 장으로 다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민관으로 함께 손잡고 하나하나를 저렇게 치열하고 치밀하게 공략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성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막판 역전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 정부가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샤를르드골 파리 국제공항에 14개 광고탑이 삼성전자에게 전세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14개 광고탑을 무빙하면서 보면은 부산 꼴에 엑스포 얘기로 뒤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이게 28일까지는 들어올 공항의 광고판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리 외곽의 올드 캐슬, 이 샤또라고 합니다. 고성을 빌렸습니다. 이게 뭐 그 버킷리스트에 있다는 건데 이걸 아예 통째로 빌려서 대대적인 유치 행사를 주관했다고 하죠. EPL의 전설적 스타 박지성, 톱배우 이병헌, 다니엘 헤니까지도 왔다고 하는데 예. 자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이 정의선 회장도 상당히 잘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문화적 적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그 포럼 있잖아요. 예, 포럼을 할 때도 이 한국의 밤 그러면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거나 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거나 그렇죠. 뭐 BTS가 출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정상급 인사들도 그런 유명 연예인 특히 K컬처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쨌든 기분 좋게 저녁 한 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접근과 대화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현지에서 띄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파리 외곽의 이 고성들이라고 하는 건 유럽과 파리의 상류층들이 살고 그렇죠. 즐기는 곳이거든요. 헐리우드 스타나 가끔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파리가 전장터고 11월 28일 파리에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 파리 전체 문화와 분위기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금 파고들고 있는 저런 문화적 접근 이거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 4대 총수 중에 가장 젊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통큰 광고에 나섰습니다. 파리의 버스 2030대. 자, 왜 2030대인지 아시죠? 2030년 부산 엑스포인데 예. 여기에다가 엑스포 광고를 아예 통째로 입혔다고 합니다. 자, 파리 버스가 온통 부산 꼬레로 뒤덮이는 셈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 그 182개 회원국들이 파리에 결집을 할 때 28일 날 딱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워낙 파리가 이 시기에 이 가을을 즐기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들 며칠씩 먼저 오거나 해서 파리도 좀 둘러보고 자기네 비즈니스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 투표일을 기다릴 텐데 이럴 때 파리의 시내만 나가면 2030 부산 엑스포 버스가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게 2030대가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거의 파리 시내 다니는 거의 모든 버스를 다 저렇게 광고를 우리가 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정도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쓰는 돈보다 뭐 10분의 1도 안 될지 모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엑스포 유치 비용을 잘 쓰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아예 그냥 결판을 내겠다는 전략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로 가면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지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이 부담이 된다. 한국만 아니라면 쉽게 승부를 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사우디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 두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우리 한국인들을 우리 스스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게 끈기가 없으면 벌써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1년이나 늦게 뛰어들었지 워낙 앞서가고 있지 뭐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모르게 막 푼다는 소문은 들리지. 그렇다면 조금 해보다가 야 이거 도저히 이번은 안 되는 것 같아. 네. 우리 아예 다음을 노리면서 이번은 그냥 우리 알리는 데만 주력하자. 이렇게 전략을 중간에 바꿨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은근과 끈기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중꺾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공방. 예. 네. 이걸로 끝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에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기는 입장이 늘 더 불안하고 네. 긴장되는 겁니다.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민간 기업들이 이 정도로 할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20세기에 뭐 군사력 강하고 정치력 강한 이런 나라들이 설치던 때가 아니고 그야말로 문화 강국이 그 은근한 영향력으로 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에 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우리 민간 기업의 그 창의성과 민간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 K컬처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압도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막판 역전 가능성도 비록 조심스럽지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파리의 언론들은요. 2차에 가면 이탈리아 몰표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압승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희망 섞인 것이지만 그렇게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K 잠수함이 거대한 세계 시장의 물밑으로 빠르게 헤엄쳐가고 있습니다. 약 70조 원대로 평가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놓고 글로벌 조선업계가 뜨거운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승리 전망은 얼마나 되는지, 필승 전략은 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승포시 대우 옥포 조선소. 우리 기술진이 처음으로 건조한 잠수함 2000함이 진수됐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전투기에 이어서 잠수함 수출 전선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 규모, 우리가 개척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시장 규모 70조 원대 상상이 안 되네요. 예, 일단 여러 군데 나라들을 합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가 사실 제일 크고요. 한 12척 정도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한 3척에서 4척, 그다음에 인도가 6척, 그다음에 네덜란드 한 2척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전부 합치면은 70조다, 심지어 80조다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그 시장을 규모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물론 캐나다가 이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는 나라긴 한데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은요, 캐나다가 약 60조 원대로 평가되는 게 3,000톤급 잠수함 12척, 방금 양 의원 말씀했고, 폴란드가 약 3조 2천억 원, 이것도 엄청나죠. 서너 척. 인도가 한 7조 원 평가됩니다. 6척. 네덜란드는 아직 미정이지만 한 2척 정도. 자, 이게 12, 서너, 6 하지만 한 척의 대당 가격이나 그 기술 집약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히 돈으로만 볼 일도 아니죠.
뭐 돈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만은요. 잠수함 건조가 원래 되게 기술 집약적이기도 하고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배 수상함은 1톤에 한 1억 정도 가격을 하신다 보시면 되고요. 그가 물 위에 뜬 배. 네, 물 위에 뜨는 배, 물 위에 떠서 작전하는 수상함. 그다음에 잠수함은 한 1톤에 한 3억 정도 한다. 한 3배는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 척 가격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은 게 이 잠수함 건조와 수출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뭐 사실 그만큼 생산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능력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단단한 HY 우리가 뭐 80, 100 이런 굉장히 고장력 강. 그래서 왜냐면 물 속에 들어가서 압괴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기술. 결국은 얼만큼 조선 기술이 뛰어난지 보여주는 척도인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조선 강국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잠수함 영화 보면 이게 막 밑으로 내려갈 때 막 찌그러지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것이 기술력의 요체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네. 핵심이죠. 네. 예. 자, 그래서 우리 기업 특히 한화오션이 잠수함 전문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잠수함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캐나다와 폴란드 등의 아예 현지 생산 거점도 세울 계획이라고요? 예, 뭐 일단은 설계 전문가라고 하시긴 하시지만은 이제 저 이분 압니다. 정성균 해군 제독이셨던 분이시고요. 그 해군 잠수함 사령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분이시고 그래서 아마 뭐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척수가 일단 한 뭐 3척 정도만 넘어가도 대부분 현지에서 어떻게든 생산 시설을 좀 갖추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신들이 설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아마도 이제 설계도만 받아와도 되겠지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인 것이 사실 영국제 잠수함을 받아다가 쓰고 있는데 영연방이니까. 영연방이니까 그렇긴 한데 원래는 이제 캐나다가 이제 한 냉전 말 정도에 네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냉전 끝나고 약간 안보 상황이 좋아지니까 영국이 내놓은 재래식 잠수함을 그냥 갖다 놓고 운영을 해왔던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에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작전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12척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큰 이 경쟁 상대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자, 우리가 주력하는 분야는 이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원전하고 이 원자력 핵 잠수함 분야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직은 약하니까 자, 그 기종인데 자, 캐나다에 우리가 제일 많이 팔게 되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력을 해서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사실 캐나다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의 미국만큼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넓은 북태평양 혹은 북대서양 지역에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란드도 있고요. 그린란드도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망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최소한 3,000톤급 AIP 능력을 가진 잠수함 이것이 굉장히 캐나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온 도산 안창호함이 수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도산 안창호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직 미사일 발사관을 가져서 심지어 이제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 물론 캐나다가 탄도 미사일을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캐나다가 만약에 순항 미사일을 원한다면 그거에 맞는 발사관을 장착을 해주면 그만인 거고요. 자, 어쨌거나 굉장히 디젤 전기 추진식의 재래식 잠수함 치고는 정말 엄청난 성능을 가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양 의원 말씀처럼 디젤로는 우리가 가장 기술이 앞서가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폴란드는 아시는 대로 전차, 자주포 이미 탱크까지 많이 이제 우리 거를 쓰고 있는데 자, 잠수함까지 가져간다는 거 보니까 우리 무기의 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폴란드가 그만큼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팬이다. 팬이라고 하는 게 뭐 이 군에서의 팬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기가 사왔더니 굉장히 작동 잘하고 네. 임무 수행에 문제 없고 정비하기 쉽고 그럼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AS도 빠르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무엇보다도 유럽 방산 회사들이 기존의 제작 일정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몇 년 있다 줘야 되는데 한국은 즉각 생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발빠르게 이런 분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합참 의장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이 모두 해군 출신인데, 자, 주특기가요. 해상작전 또 잠수함 주특기자가 또 끼어 있어서 이게 또 눈길을 끌었어요. 지금 보면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중장에서 이제 참모총장으로 승진 발탁이 됐는데 잠수함 사령관을 지낸 저 오른쪽의 이력이 그 뉴스에서 또 아주 대서특필이 됐어요. 예, 사실은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떻게 총장들이 항해 주특기 즉 수상함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주가 돼서 총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독특하다. 그다음에 사실 합참의장은 더욱더 그런 것이 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최윤희 대독처럼 그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긴 했죠. 예, 있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간만에 해군이 다시 기용이 됐고 특히나 사실은 저 김명수 제독 같은 경우는 안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해군 네. 안에서도. 그런데 그런 분을 단순히 해군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군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휘관으로 채택을 했다. 사실 저분이 굉장히 명석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야말로 3군의 작전을 모두 통합하는 그러한 미래를 그려라. 라는 의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보면은요 이번 인사가 좀 독특했던 것이 소위 사성 장군들이 전원 교체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통상 이제 하다못해 한 명 정도는 그대로 유임이 되면서 합참의장을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림이 아니면 육군총장이 되거나 이런 것이 보통이었는데 전부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군에게 굉장히 더욱더 적극적인 개혁을 하라라는 그런 뜻을 비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인사는 역시 새로 발탁된 신원식 국방장관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 장관이 이렇게 특히 잠수함에도 힘을 쏟게 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뭐 일단 신원식 장관 자체가 예전에 합참 작전본부장 하던 시절부터 굉장히 단순히 육군뿐만이 아니라 각 전군을 통합하는 작전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네. 굉장히 강변하시던 분이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육군 출신이라고 해서 육군만을 바라보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적용이 됐다라고 보고요. 물론 어떤 잠수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키워주려는 뜻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잠수함 장교 출신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과감함, 아하. 결단성.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겠느냐. 즉, 그 전군이 북핵 억제와 그다음에 미래 군의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잠수함 그 장교들이 결단력이 신속해야 되겠죠. 과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확신에 차지 않으면은요, 그야말로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것과 같은데 수중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러한 날카로운 감각과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도 제가 그 잠수함 영화 보면은 유보트도 그렇고요. 크림슨도 그렇고 상당히 그 결단력 있는 지휘관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잠수함은 1987년 독일로 잠수함 기술을 배우러 간 게 그 시초였습니다. 이어서 1992년 한국 최초로 건조한 잠수함인 이천함이 진수됐는데요. 당시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해상과 항공작전뿐만 아니라 수중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양 해군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13세기 중반 고려 고종 때 고려를 침공해온 몽고군을 아산만 근해에서 격파한 이천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천함으로 명명한 이 잠수함은 1200톤급으로
북한의 잠수함 속도보다 거의 2배가 빠른 수중 최대 속도 30노트로서 어뢰와 기뢰 등을 장착한 채 30명 이상의 승무원이 타고 2달 동안 단독 작전이 가능합니다. 요즘 뭐 방송에서 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 시작돼가지고 고려 시대 얘기 많이 나오던데, 자, 이천함의 이름이 바로 고려 때 몽골군의 침략을 바다에서 물리친 장군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또 최근 공개된 장보고 3호, 장보고는 뭐 해신이라는 드라마로도 유명하고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세계 무기업계의 총화로 이게 떠오르고 있는데, 자, 장보고 3호 어떤 잠수함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장보고 3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보고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이 아까 이천함이 보여줬던 장보고급 처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 3 이렇게 이제 3가 이제 세 번째 모델이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요 3,000톤급이 넘는 잠수함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는 배치 2가 나오는데, 이게 배치 1, 2, 3 배치 하나가 그러니까 한 3척 정도를 한 번에 동시에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데 배치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단 3,000톤급을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더 개량해서 두 번째 만드는 함이다라는 뜻이고, 네. 아마도 여기에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원래 배치 1에도 실렸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이 실릴 수 있게 개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화를 상당히 높일 것이고요. 뭐 일단은 그 장보고 소위 그 1이라고 부르는 우리 처음의 잠수함이 거의 한 200톤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비좁은 환경에서 굉장히 좁았겠네요. 예, 힘들게 작전을 해야 되는데, 장보고 3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거의 2배 이상, 3,000톤급, 뭐 배치 2 같은 경우는 3,600톤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0명 정도가 작전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나아진다. 아하. 뭐 아주 넓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거의 이걸로 작전할 수 있을까 싶은 것보다는 조금 거주성이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작전 효율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잠수함에 대한 얘기는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 최초로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 켄터키에 올랐을 때 그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격퇴할 잠수함의 위력을 칭찬한 대목에서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1년 미국의 SSBN 로버트 리 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 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입니다. 이번 켄터키 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외국 잠수함에 직접 탄 것도 아주 이례적이었는데, 북한의 김정은도 잠수함, 특히 이 전술 핵 잠수함 하면 아주 또 열의를 많이 보이고 있죠. 지난 9월에 그 전술 핵 잠수함을 공개하고 그 행사도 대대적으로 떠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과연 뜰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여러 얘기가 있어요. 양 의원은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 대통령께서 타신 잠수함에 타신 것, 이거 뭐 있기 굉장히, 외국의 그 정상을 직접 작전 중인 잠수함에 데려오는 경우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고 뭐 일부 보여주기다 얘기를 하지만은요, 사실은 보여주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이 실제 작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함이 들어와 있는 사이에 다른 함이 이렇게 작전을 하면서 북한을 실제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북한이 공개했던 김근옥 영함이라는 배 같은 경우는 설계 사상 자체가 이제 그야말로 굉장히 옛날 기술의 배에다가 네. 억지로 미사일 발사를 해서 때려 넣다 보니까 위에 발사관도 막 이상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함교가 있는 잔망탑 있는 부분 뒤에 발사 이 도크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껍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저거 잠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물속에서 굉장히 많은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소음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수중에서 이동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자망하는 심도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잠수함이란 것 자체가 한번 물에 나가면 어쨌거나 탐지가 쉬운 것이 아니고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이렇게 무시할 것만은 아니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뭐 전략적 견제 능력 이런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수함 이제 수출도 하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우리 군의 체계가 갖춰졌으니까 미래를 좀 더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욱 위원과 함께 한국 잠수함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